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지정 토론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서울경제연구원의 연미리 박사님께서 타가스온 치카스 팀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겠고요. 그다음 농촌경제연구원의 신재현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민경삼 상관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공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박성규, 오성익 두 분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제하신 분들의 답변 시간도 있고 또 플로어에서의 저희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토론자분들한테는 한 6분 정도 이내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중심으로 가급적 부연 설명은 줄이시고 핵심 내용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미리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연구원이 아니고 서울연구원의 미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변미리입니다. 전 사회학자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오늘 이 전환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서의 어떤 삶의 질 지표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로서 지역 경제 혹은 지역민의 삶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토론이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사실은 저는 레온 치카스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어쨌거나 전 지구민들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어떤 기준 체계 혹은 그 기준 체계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그것 자체가 어떤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가지는지에 대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성장해왔던 어떤 경제적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전 지구인들한테 혹은 지역민들한테 좋게는 과연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통찰적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지역 정책이든 그것이 한국사회 정책이든 지역의 정책이든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 EU의 그 삶의 질 지표를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 사실은 이 삶의 질 지표의 어떤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장의 어떤 딜렉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지표 체계가 컴퓨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표 체계와 그 지표 체계의 데이터를 백업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이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구성된 지표 체계에 대한 어떤 분석적 작업, 이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이 EU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EU 국가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기준인데, 실제로 이제 그 EU 파운데이션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베이를 하시는데, 그 서베이를 지금 서베이의 어떤 듀레이션을 보면 거의 1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각국에서 그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수집되는 건지 아니면 그 EU 파운데이션의 전체적으로 것들을 총괄지휘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실제로 이제 샘플링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메소드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리즌과 어머나이제이션 라이트 샘플링의 어떤 그 방법론의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버나이제이션 레이트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버나이제이션 레이트가 거의 90%, 70% 조금 다르지만 70%에서 90% 사이인데,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 간의 어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레온치카 스님 다음에 통계청이나 박승규 박사님 팀에서 이제 그 발제를 하셨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나 지역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이제 해석하고 그것이 정책적인 임팩트를 미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참조적인 우리가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분석 파트와 관련해서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니퀄리티의 문제에 대해서 이니퀄리티 문제와 일종의 그러니까 라이트 세티스팩션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책적,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주지 않으면 그냥 just research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줘야 되는데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셨는데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니퀄리티에 대한 어떤 갭 자체가 적은 쪽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GDP보다는 높더라. 그러니까 GDP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프 세티스팩션이 높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일종의 이제 에이지 그 파트에서 일종의 U 커브라고 하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에이지와 라이프 세티스팩션의 어떤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면 U 커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U 같은 경우에 30대에서 50대가 제일 낮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라이프 세티스팩션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국 사회,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U-쉐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라이프 세티스팩션이 높고 40대쯤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50대부터는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U-쉐이프라고 하는 것과 에이지와 라이프 세티스팩션의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혹은 뭐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그 고령화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하셨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고 이후에도 사실 동유럽 국가처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코노미 레벨이 낮은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높은 층이 있는데 결국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 이상에서는 이코노미 그 수준뿐만 아니라 소셜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블릭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레온치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파이널 저기 파트 중에서 결국은 2016년에 EU에서는 퍼블릭 서비스에 관한 것들을 좀 포커싱을 두고서 이것들을 이제 지표를 개선해 갔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희한테 이제 임플리케이션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론 우리가 지금 3만 부를 넘어서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라이프 세티스팩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컴 그러니까 인컴 레벨입니다. 인컴 레벨이 가장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리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하면 베타 값이 높은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인컴 레벨을 나눠주면 지금 레온치카 선생님에서도 이제 1, 2, 3, 4 레벨로 나눴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수준인지는 조금 데이터나 다 다른데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는 그들의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경제 수준은 여전히 1등인데 나머지 일종의 트러스트라든지 소셜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임팩트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는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EU의 데이터와 사실은 그 미국을 포함한 북미의 데이터들과 한국 사회 데이터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한 데이터 중에서 하나 보면 그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그
그 자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웃 작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 말고 질문 내용이 두어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베이 방법상 각 국별 조사 결과를 집계한 것인지 아니면 EU의 총괄 조사인지, 그리고 데이터 지표 설정 기준이 되겠죠. 지표 설정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보다도 자신의 주관적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가 통계청 민경삼 동양주석 실장님의 발표였는데, 이에 대해서 심재헌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연구팀장님께서 거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연구팀장이라는 명칭만 있어서 뭘 조사연구하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농어촌 주민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법인데 그 일환으로 그 삶의 질 관련 전문 지원 기관이라고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각종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해서 측정하고 조사하는 연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과 통계청에서 발표하신 삶의 질에 관련된 조사 연구 업무를 같이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삶의 질이라는 거 이제 모든 전 세계 국내 국외를 방문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은 역시 국민 행복에 있고 그 핵심은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삶의 질이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차제로 미루더라도 우선 삶의 질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우선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정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물질적으로만 환산됐던 지표들을 좀 극복하고 여러 가지 주관적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분들도 와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인사할 때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지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질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다차원적이고 개별 주체나 그 다음에 공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삶의 질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질 위계처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변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질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의 가치관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련한 삶의 질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의 이제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가지는 고려하는 부분들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대상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존재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지수체계는 전문가들이 선정한 영역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하향식 지수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을 보니 상향식 지수체계로 개편을 빼오고자 하시고 있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로 매기고 있는 삶의 질의 순위와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의 순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실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 경험한 농어촌 삶의 질에 관련한 지수 작업을 했을 때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점점 그 상황, 삶의 질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실제 행복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도시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삶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 조사가 그 방식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나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로 지표가 조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서울에 한 37년간 있다가 이번에 저 전남 나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300km 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저도 서울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가 이제 농촌 지역에 가서 산지 한 달쯤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삶의 질이 과연 지역에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을 가면은 다들 환경이 좋고 행복하고 뭐 이럴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가서 살아보니 만만치가 않은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지역별로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은 사실 만족도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하는 정도고 자족한다는 정도는 다시 말로 하면 일정 부분 내가 포기했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지표들로 수렴이 돼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아니라 세 번째로 공개 활용하는 시스템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합지수는 저희도 여러 번 산출해봤지만 단순히 순위 매김 자체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부문별로 그 변화의 추이나 그런 상황들을 지역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기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지표들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려면은 어떤 집단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하는지 어떤 공간의 삶의 질을 측정을 하는지 타겟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분화된 집단의 지표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 혹은 공간마다 중요시 대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르게 조사된다면 그 결과도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집단 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 지표뿐만 아니라 집단의 어떤 특화된 세부 지표도 있는 것이 그 집단의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 제 지정 토론 분야는 아니었는데 몇 가지 좀 오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뒤에 이제 토론하실 그 내용인데 지역 간 제가 했던 연계 협력 사업은 정책적으로 시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연구는 이 호프 프로젝트의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이제 내용으로 잠깐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모든 지표들이 인당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접근성, 그러니까 서비스의 형평성보다는 서비스의 효율성 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농촌 부분에 굉장히 이제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주거 면적 같은 거는 농촌은 오래된 주택이 30년 이상 주택이 절반 한 30% 정도 되고 슬레이트 지붕도 아직 한 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단순히 주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나 인당 병원 수, 병원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에는 요양병원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상수로 잡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된다면 그 결과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결과 해석은 바로 정책 수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향식 지수 체계 구성 방안 그리고 실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확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외 기타 앞으로 그 공개 활용 또 지표 선정과 관련된 제언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 소장님과 또 오성익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 총괄과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진봉입니다. 저는 지역 행복권 삶의 질과 격차라는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경제행복지수를 2011년에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행복지수를 2013년부터 보고해서 지금 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복지수에서 국민행복지수로 넘어올 때는 삶의 질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여기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 안전들이라는 변수들이 포함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행복지수나 경제행복지수는 대부분 총괄지표입니다. 에그리게이션한 지표고요. 지금 본 보고서는 마이크로 차원에서 분석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 경계로 나눠서 분석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6개 도메인, 그 다음에 13개 섹터, 그리고 객관적 지표 25개, 주관적 지표 12개, 총 37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3-4가지 정도로 제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목적은 뒤에 정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발표하신 것과 비슷하게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서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이 지표가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지역의 개수가 50개대에서 60개대에서 바뀌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 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표가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표가 자꾸 변하게 되면은 그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연간 한 번씩 2013년에 만들고 2014년에 조사하고 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도 이제 주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잃어버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형 부분인데요. 모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지수를 만들 때도 뭐 AGP,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프로웨이트, 그 다음에 다른 웨이트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봤을 때는 인덱스를 만든다기보다는 대시보드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앞에서 그 데이터하고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또 레그가 일부분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레그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위 계수를 쓰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객관적인 부분하고 주관적인 부분을 붙여서 이게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수식을 아까 쓰시다가 말하셨다고 했는데 수식을 왔으면 제가 금방 이해를 했을 텐데 수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숫자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던 박승규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각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안전지수를 그러니까 대시보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지역마다 지금 뭐 치안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러면 치안에 어떻게 돈을 더 투자하고 재정을 어떻게 더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책으로 분명히 이어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숫자 0.1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분명히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하고 숫자하고 분명히 연결되는 영역 고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제 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의계수를 제시를 하시는데 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지 그걸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는 기타 데이터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주셨고, 또 정책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회자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시간 제약상 많이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발표 순서대로 타데스 레온치카스 팀장님, 그리고 민경삼 실장님, 박승규 오성입 두 분 발표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겸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한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요. 타다스 팀장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5분, 타다스 선생님은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압축적으로 답변 겸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타다스 레온치카스 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for the equal sequence of this 3 minutes plus. Thanks really for the questions. There were many. I will focus only on a couple of them as fast as I can, but I'm happy to discuss later the other issues. For data collection, we do our own survey. We do our own survey in all countries, and we invested a great deal of time and resources in questionnaire tool supervision of the field work to make sure that the data we collect are comparable. And this is how it differs from the work being done by Eurostat and statistical officers, which is oftentimes a very important one, but it is about compiling existing information from different sources. And indeed, there is a challenge that not everything can be combined into an analysis. But nevertheless, it shouldn't be underestimated. It is an important preparatory work for streamlining indicators and improving the consistency, as the last commentator was emphasizing. I wasn't sure that I didn't really get the question about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income or financial situation. This is being asked in various surveys. What we think might be important to start asking about is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s, and asking about whether people are secure with regard to the future.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a question that OECD recently suggested. Are you concerned or are you not about having adequate income in your old age? So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it has to be tuned, but that dimension, the future dimension, is often missed out. The last bit about impact on policy making. Of course, when we see a lot of interesting data, there's this wish to have them applied and to have them effective. But I wouldn't underplay the importance of reflection. And not every thing goes straight into straightforward application, and not every policy action that policy makers like to suggest that it led to a certain outcome and result. Not every simple policy action has a straightforward outcome. It's too complex. But what the data and this type of debate does, it helps to change the reference point. It helps to change the value background in which the development is being assessed. That's very important as well. But for policy making, the last bit, a very concrete one that I can suggest,
comes from the last report in the QLS series that we did. It is about grouping the countries, which are different, have different systems, and it presents an approach of adjusted headcount ratio. I don't have much time to explain it, but in principle, it doesn't only look at the frequencies or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ffected by individual problems, but it also tries to summarize them and see which part of the population is affected by how many problems, to put it short. But this is an approach worthwhile looking up when we try to summarize a great range of indicators that are, for example, available in Korean Statistical Office or in individual projects. Thanks.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민경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코멘트,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조사와 측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민 전체에 대해서 지표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세분화된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룹, 말하자면 농어촌 주민 또는 도시 주민 아니면 그렇게 특정 집단의 삶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아마 세 가지가 주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지표의 지표 방식이 연역적으로 지금 지표를 설정했고 상향식으로 좀 전환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상향식 어떤 의미로 상향식일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향식이라기보다는 종합 판단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향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표 나열을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고 단지 지역별 아니면 연령별로 아니면 세부 소득 집단별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하향식 또는 세분화 전략이기 때문에 하향식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세부 그룹 집단을 별개로 조사해서 별도의 정책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별도의 삶의 질 조사를 해서 삶의 질 정책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역별로 과잉 투자 내지는 중복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비교를 하고 지역별 비교에 따라서 정책 자원을 갖다가 분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삶의 질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지표에서는 공통 지표도 좀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관심사항이 다 다를 수 있고 지역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웨이트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특화된 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지역민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를 삶의 질 조사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캐치를 하고 그런 분야를 정책 지표로 삼아서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단지 통계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할 때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통지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조사에서는 그 지역의 관심사항이 있는 그 특성화된 항목들은 또 별도 개발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전제 조건 자체가 어쨌든 지역 그 지표를 작성할 때 전제 조건 자체가 공통 지표하고 지역 지표 별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 사회조사 작성 매뉴얼을 조사 매뉴얼을 저희가 연구해서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좀 자세하게 좀 설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화 전략은 나름대로의 그 지역 주민 정책에 맞춰서 하고 공통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심 있는 그런 지표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삶의 질 지표 뭐 그런 영역별 그 내용 같은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것들인데 삶의 질 측정이 가능한가? 사실 어찌 보면 다 다차원적인 그런 삶의 질의 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측정을 한다는 시도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거가 있었죠. 시간에 따라서 이 측정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지는 대상이나 하여튼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도 덜 빠르게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쓸 그런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은 거의 다 100% 됐지만 농촌 지역은 아직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지표까지 오히려 상하수도 보급률보다는 상하수도의 그 질, 말하자면 그 물의 질 이런 측면을 갖다 더 강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그 1인당 지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석상 상당히 유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역별 또는 연령별 또는 소득 계층별로 1인당 지표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름, 차이 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1인당 지표의 추이 또는 다른 집단 내의 그 차이, 갭, 그 지역별 차이 또는 소득계층별 차이 또는 그런 차이들을 갖다가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세션에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 주제 발표하신 분 모두가 EU에서 우리나라에서 통계 수집 또 지표 작성에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패널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생생한 발표를 들어서 유익했던 것 같고요. 또 다행히도 이 지표가, 삶의 질 지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정책 틀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주제였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둔 데이터 수집과 지표 정리가 바람직하다는 점, 이런 점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 삶의 질 이렇게 하다 보면서 GDP와 같은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지표가 경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했네요. 시간에 쫓겨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규, 오성익 두 분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토론자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민경삼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접근성
가장 좋죠. 접근성을 하는 게 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논의가 됐었었고 올해 실시한 삶의 질 조사에서는 접근성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코멘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저희가 지표 구성을 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접근성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어서 심지어 행정통계까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 박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노하신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객관적인 지표가 농촌에서 또 우리 도시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30년 이상 두거나 우리 뭐 주거의 특성, 그다음에 뭐 사이즈 오브 그러니까 우리 방 크기들, 그리고 뭐 주거의 특성, 뭐 슬레이트 이런 것들. 가중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보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제가 가중치를 주지 않았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주는 것과 동시에 일정 부분 이제 바이어스가 그쪽으로 다 왜곡 현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유사연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등 가중치를 주게 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차등화시키게 되는 그런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반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 뭐 민경사람 수장님께서 말씀하셨었지만 향후에 이제 보호되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구분함으로써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차원에서의 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 공통지표로 우리 시군구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권을 분석을 하였었는데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는 또 다른 유형에서의 지표 분석 같은 경우는 공통과 특성으로 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층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봉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크로 차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과의 부합성, 목적 이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기대답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DB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DB는 이제 지표는 변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아주 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정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현실에서 이제 우리들이 늘 접한 거지만 담당자가 바뀌거나 과제의 이제 우리 어디에서 오는 과제인지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게 되면 참 재밌는 현상인데 뭐를 하나씩 붙이거나 또는 뭐를 하나씩 빼므로써 본 과제의 차별성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상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게 맞죠. 가장 좋은 게 이제 패널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이런 기여도 이런 거를 내세움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선된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선이 됨으로써 그 전과제와 비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도 우리 지표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주관적 지표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스트 앤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게 비용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크로스 섹션을 하는 우리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와 패널로 하게 되는 거의 비용은 뭐 2배, 3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과제를 받고 그리고 과제를 진행하게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포인트가 역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그 정태적인 그때의 밸류 값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밸류의 베리에이션 값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그 베리에이션에 미치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일관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의 스태틱한 값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베리된 그 값에 대한 영향분해를 파악함으로써 이 정책이 효과 있었나 없었나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준 포인트로도 부가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네 번째 우리 타임렉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시점 되게 중요하죠. 대신 이게 우리가 우리 레브 2를 먹을지 3를 먹을지 이거 같은 경우도 하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본 연구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가용성의 측면에 있어서의 데이터 확보에 중요성을 뒀기 때문에 이번 향후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타임레그가 존재하게 된다면 베리에이블 사이에 인과관계까지도 고려해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종합
우리 삶의 질 만족도를 꼽게 된다면 하나의 연립방정 집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해 주셨던 우리 진익에서 0에서 1 사이인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게 맞습니다.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약간 좀 표시를 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시한 게 진익계수 값이 아니라 표준화 값입니다. 표준화 값입니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시된 진익계수 값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진행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성균 예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목 교수님께서 보고서의 목적이 잘 설명된 것 같다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변미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조사라는 게 단순히 조사로 끝나고 정책에 적용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게 단순한 리서치에 불과하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장에 저희 제일 뒤쪽 편에 우리 대한민국 행복정책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책총괄과장 조영욱 과장님, 그리고 호프 리딩 컴퍼레이션 프로젝트 담당하는 김일수 사무관님, 그리고 호프 해비tat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권희 사무관님, 전정규 차장님, 그리고 생활권 호프 에어리어 프로젝트 담당하는 이종현 사무관님,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뛰어난 연구자분들이 만드시는 행복도 조사 그것을 직접 집행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가 좀 중간에 실수를 해서 사과 말씀드리죠. 여하튼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EU를 경락하고 우리나라 국가통계기관 통계청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등등 해서 중요한 의미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의 내용이 향후의 삶의 질, 국민 행복의 지표보다 신뢰성 높고 지속 가능한 그런 지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국가 성장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책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던 미국도 리저널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니 또 이노베이션 디스트리크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방 창생 시책이라든지 국가 전략특구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심지어는 동경권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정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틀의 지역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웃컴 오리엔티드 결과를 분명히 이렇게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데이터와 지표에 입각한 사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오전 세션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지역 정책의 추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세션과도 직결되는 그런 모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